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을 약탈해 간다.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김치.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라는 겁니까?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반문과 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지금 MZ세대로 추측된, 장마당 세대로 추측된 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군인들은 안 굶는 사실일까요? 북한 군인들은 정말 안 굶을까요?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북중국경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뭐 복지라든지 또는 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군인들이 싸울 텐데,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실태는 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 식량을 약탈해 간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을 정도니까 뭐 북한 군인들은 굶지 않는다, 뭐 우리가 보통 선군 정치라고 해서 북한에서 군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북한 군인들도 역시 먹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산을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 옆에, 그 밭 옆에 보면 조그마한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에서 이 밭을 경작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참 재밌게도 자신들의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막 그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북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김정은이 왔으니까 막 특식을 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그 다음에 김치, 과일 정도 한두 개, 이게 다인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이 굶주림에 군인들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북한 군대에 가면 영양실조 걸려온다, 이런 증언들도 탈북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굶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군 몇 개월입니까? 저는 26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월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북한은 복무기간이 10년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군에 있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와,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하는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이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10년의 군생활 가운데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이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10승 10 정책이 김정은의 핵심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누가 짓냐면 군인들이 짓습니다. 153연대라는 부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돌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와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떤 대형 건설장, 그 다음에 평양의 거리, 뭐 평양의 산립진 건설, 이런 걸 할 때 다 동원되는 것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뭐 복무를 10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보수로 이 국가를 위해서 뭐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든지, 그야말로 김정은의 통치를 위해 하나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 해외 파견 노동자라는 제도를,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외화벌이 일꾼이죠. 그걸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화벌이 일꾼 가운데에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10년 동안 그냥 뭐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어떤 군인의 복무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정말 제대로 된 보상금이 있을까요? 전쟁에 파병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받을까요? 최근에 심지어 부모들조차 파병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얼마 전에 2명의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걸 봤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쟁 때 간다는 것도 모르고 끌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북한 군인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그야말로 건설장, 평양거리, 지방공장, 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뭐 이런 곳에 다 동원이 되는 거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복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인지 군대 막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바로 구호입니다. 이 담장에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를 뭐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군대 막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당백 이렇게 쓰여 있죠.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끝까지 관철하자 이런 구호 있습니다. 그건 군인들의 구호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북한의 군인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의식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걸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반문과 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MZ 세대로 주축된, 장마당 세대로 주축된 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김정은이 정말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김정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누가 김정은을 암살하려 하겠습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뭐 암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할 때 실제 옆에 경호원들이 뭐 총까지 들고 그렇게 부대를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의 현지들을 갈 때 더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김정은도 군인들을 못 믿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런 선전 영상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뭐 아직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건 의도된, 연출된 장면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의 군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 국가관도 낮고 군인들이 뭐 저렇게 정말 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한국의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정말 믿고 있고요. 그 청년들을 믿습니다. 전쟁 상황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지켜진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 군인들 지금 그러한 충성심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이 사기의 결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투력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북한은 막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호언장담하죠. 북한의 김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김여정도 우리 핵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가소롭게 떠들어대고 있다, 막 이렇게 논평하고 이렇게 대변인 성명 내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서 정말 전쟁하면 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전략물자, 지금의 전략무기, 그리고 이 강인한 어떤 국가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 싸우고자 하는 그 사기, 이게 반드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강인한 전투력,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면서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 될까요? 제가 북중국해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남군과 여군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게 정말 뭐 일하다가 그냥 뭐 사랑이 싹 트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장난도 막 쳐요. 이 남군이 여군에게 막 돌 던지고 몰래 또 거기에서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한마디로 남군과 여군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북한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할
복무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10년간 여군이 복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보건위생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누구라도 사실 병원이나 뭐 식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북한 군인 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그 막사,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남군과는 좀 다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군인들도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시설에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여군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여성권이라는 이 권리,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북한 여군의 실상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카드겠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북러 밀착을 통해서 푸틴과 어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거나 아니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한솔입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 내부에 군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제3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 15년 통치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장악을 했고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처형을 하죠. 그거 자체가 중국에다 뭐 석탄을 팔아먹었다, 헐값에 팔아먹었다, 또 중국과 내통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바로 이 친중파인 장성택의 후견을 받던 김정은의 이복형, 그러니까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한때는 김정은보다도 더 후계 순위에 앞서 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장성택이 후견을 했으니까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김정남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과 똑같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 있었고 김정남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지역만 달랐죠. 물론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후계 권력을 놓고 다투는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 김정남이 사실은 중국, 특히 저도 이제 김정남 인터뷰를 하러 마카오에 가가지고 막 그 카지노를 뒤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끝내 이제 포착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매체에서 이제 후배가 그 다음 차에 가서 인터뷰를 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지역에 오래 체류하면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했던 장성택의 후원을 받던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가 독사를 시켰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한테 북한 공작원들이 속임수를 썼죠. 야, 저기 있는 저 아저씨, 우리가 지금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데 너가 가가지고 우리가 손에 묻혀준 이 액을 얼굴에 확 바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찍고 싶어. 이랬는데 A 여성이 바른 액과 B 여성이 바른 액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VX라는 맹독성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독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김한솔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김한솔은 당시에 천리마 민방이라는 반북 조직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아마도 서방 쪽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은 파리 정치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학을 한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95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30이 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그냥 둘 수가 없죠. 김한솔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체제를 바꾸는 이런 거에 언젠가는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미국 또 중국 이런 쪽과 어떤 연대하는 해외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김한솔을 인터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정말 안 잡힙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급히 대피합니다 하고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종적이 안 잡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망명했으면 이미 외신이나 해외 정보기관 이런 데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CIA가 미국의 모처에 보호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한솔이가 이제 언제까지 보호만 받고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체제의 어떤 변화, 또 종결,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한솔이 언제든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물론 개입을 하고 있겠지만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경우엔 살해당한 김정남,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인들, 인맥이 있는 중국 지도부, 중국의 또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하고 사실 다른 김주애나 김여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저러고 다니는 애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김여정, 대남 비난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거의 쌍욕에 가깝죠. 무슨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 아니면 일기장에나 쓸 내용을 버젓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다 말하고 그걸 북한 간영 매체로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의 어떤 국가 체제를 표방하면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받고 있는 김여정이를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렇게 개발세발 글을 썼어도 노동당의 간부들이나 누가 이거는 우리의 품위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김여정이가 오빠 제가 자꾸 내가 뭐 하는데 자꾸 방해만 놓고 쟤는 좀 정신이 이상해. 내가 남조선 정부 괴뢰 정부를 막 비난했는데 쟤는 톤다운 시키라 그러네.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 그냥 북한 말대로 서늘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 유학할 때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할 리가 있나요? 할 턱이 있나요? 반면에 김한솔은 해외에 머물면서 저도 뭐 그 학교를 잘 압니다만 UWC라고 고등학교 과정인 유나이티드 월드 컬리지라는 그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가 거기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 노출된 다음에는 또 파리 정치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아주 유창한 영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에 대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방에 머물면서 아마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어떤 정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중국의 후견이라든가 한미 당국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북한 체제, 김정은 또 김주애, 김여정 이런 정말 좀 허접한 세력들이 지금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북한 체제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다른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김한솔, 어쨌든 김씨 집안의 그 세습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저 북한 체제가 너무 지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인권적으로 폭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시켜가는 어떤 브릿지 역할은 김한솔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한솔 정도면 사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자기가 또 서방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신념들 이런 것들도 많이 굳혀온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김한솔이가 자기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올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한솔도 만약에 또 아버지인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도 북한의 권력 세습자가 됐으면 똑같이 아마 김정일의 후계자가 됐으면 그 틀에서 김정은 못지않은 그런 3대 세습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독살 모습 이런 상황들을 접한 김한솔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서 북한 체제를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된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한 체제를 조금 더 민주적인 체제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 가는데 특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 갈 거고 결국은 그게 남북이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조금은 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어떤 권력의 부재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미연합 전력이 북한으로 진주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군정 형태죠. 총독 형태의 어떤 통치를 하는 이런 구도를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의 무장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급변 사태에 따른 어떤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력을 해왔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거는 중국의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혈맹 관계라든가 또 북중 우호 협력 이런 것들 차원에서 중국군이 예를 들어 북중 접경 지역 압록강변에 주둔한다든가 더러는 북한 지역으로 자신들이 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작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면서 신조약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인데 여기에 보면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6월이었으니까 몇 달 뒤, 넉 달 뒤에 있었던 지난해 10월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러시아 지원을 위한 어떤 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죠. 어떤 국가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군사 조약을 맺는 거는 한 국가가 부당하게 침략을 당했을 때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를 돕는 거는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유엔 헌장 51조에 정면 배치되는 반인도적 반국제적 행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러시아 푸틴이 야 우리가 어려워서 특수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그걸 할 때 북한이 12,000명 추가 파병을 포함하면 더 많은 전력이 1만 명 넘는 전력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를 도와줬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북한 상황이 저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든 안 원하든 러시아군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해서 배로 태워서 원산이나 청진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하산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에 진주시킬 경우에 우리로서는 정말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나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가만히 보시면 국제적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려 그러고 자기네들이 지투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격이 받는 거를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은 정말 대책 없는 또라이 아닙니까? 이 푸틴이 만약에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주둔할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도 소련 공산주의 군정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듯이 또 스탈린의 승인이나 후견 때문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김일성이가 시작했듯이 이런 민족적 비극을 우리가 다시 맞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정말 우려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 2,500만의 주민들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과 일부 지배 세력 때문에 8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 초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명운을 다할 정도의 이런 시한이 됐습니다. 한평생 그 체제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일상을 매일매일 감시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그런 고위층, 최고위층 망명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의 총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총알이라는 게 뭐냐면요. 북한은 아직도 주 6일제입니다. 토요일도 일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공장, 기업소, 학교, 어디 관청, 군대 어디든 그 조직별로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가지고 그 사람이 책벌을 받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에요. 교실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앉았는데 파리가 앉아서 뭐 파리똥이 좀 묻었는데 아무개 동무는 그걸 담당하는데 닦지를 않고 게을리했습니다. 그런 걸로 벌 주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낡고 뭐 엉망이 돼도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적연구실, 혁명역사연구실 이런 데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선전물로 채우고 북한 지역의 수없는 동상과 또 교실 같은 데 실내는 석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안타깝게도 북한 내에는 제대로 된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노조나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나 아무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한 번도 아직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 정말 1%에 해당하는 김정은과 그 지배 세력만이 누릴 걸 누리고 나머지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노비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에 달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노비를 많이 만드는 게 권세고 자산이고 이러니까 일천양천 양반 아들하고 양반 남편하고 또 천민인 그 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일천양천 한쪽만 천민이라도 그 애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40%라는 숫자를 지금 북한에다가 많이 견주어 봅니다. 2,500만 중에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 배고픔을 해결 못한다는 거 정말 믿기지가 않죠. 북한 주민들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입니다. 근데 쌀 1kg가 8,000원이에요. 1달러가 한 8,500원 됩니다. 암달러 시세로. 한 달 일해서 공장에서 일해서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 돈으로 월급을 받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굶는 거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특권층은 달러로 뇌물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권에 개입해서 뭐를 챙길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동당이 특별히 아직도 배급망이 무너졌지만 챙겨주는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체제가 지금 80년이 됐고요. 2045년 앞으로 20년 뒤면 분단 100년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저는 민족적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넘도록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말 못난 한민족이 된다. 여러분 우리를 반도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반도면 세 개의 면이 바다의 면에 있지만 한쪽은 육지랑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선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철도로 연결이 안 되죠. 육지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2,500만, 3,000만 시장이 더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까지 철도망, 도로망이 이어지는 이런 대륙국가, 반도국가, 진짜 반도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북한 체제의 체제 변화, 적어도 김정은 체제의 종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 간의 통일은 저는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의 실제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군의 전투 능력.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그 육군의 능력이 북한 능력이죠. 그것도 나름 골라보낸 능력이 그거죠. 좀 마음으로 때우는 거예요. 원시 부족 전쟁처럼. 옷만 현대적으로 입었을 뿐이고 북한의 전쟁 능력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전쟁 능력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에 딱 달려 있어요. 그 모든 게 그 산업 토대에서 나오는 게 전쟁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 하나, 이 군이 달고 있는 견장의 별 하나도 그 나라의 산업 역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볼 때 북한의 군인들은요, 군복 교체도 못해요. 이미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혀 없어서. 북한의 김일성 족속이 현지 시찰 가면 군인들의 그 군복을 보면 저걸 입고 군 생활을 했는지 그게 안 잡히지 않아요? 새 군복 입고 나온 것 같은 게. 그 모든 사람의 몸에 부착돼서 한동안 입었던 모든 옷들은 그 나름의 표시가 다 있어요. 분위기적인. 북한은 김일성 족속이 이동할 때는 걸레 같은 군복 뺏겨놓고 차에다가 새 군복을 싣고 가서 국조에서 입혀서 세워놔요.
북한의 모든 군에 대한 피복도 동하, 겨울철, 여름철 피복도 제대로 보장 못하는, 주정대로 보장 못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군의 사진에 나오는 것 외에 뭐든 내놓고는 건설장에 나와 있는 군대들 보면 이건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피복도 못 입는 것들이. 북한군은요 1980년대 중반을 끝으로 10년 군사 복무하면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한 번도 못하고 제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탄생산 능력이 1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북한의 군 운영에서 첫째, 유색 역량의 건강 상태, 보존 상태. 이건 음식이에요. 전쟁 준비 두 번째 뭐예요? 의약품이에요. 세 번째가 무기예요. 군대들 왜 자꾸 끌어내서 대건설장에 갖다 던져놓는지 알아요? 국가가 병력에 가둬놓고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체 지역 몽땅 풀어놔서 그 지역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십시일반에서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약품? 북한은요 의약품 공장이 다 섰어요. 이미. 그건 북한의 주사기만 놓고 봐도 알아요. 의약품은 둘째치고 북한이 오늘날 유통되는 모든 약의 70%는 절대다수 주민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은 중국산이에요. 장마당에서 놔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고 유색 역량은 식량이 없다는 뜻이고 의약품이 이렇게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북한의 의학 모든 제약 공장들이 생산 능력이 그저 간간히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무기? 몰라요. 북한 무기는 작대기나 같아요.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김일성이가 1994년 7월 8일에 퇴졌죠. 1994년 4월 말에 마지막으로 급사하기 전에 제2경제위원회라는 군수산업체를 이틀 동안 현지 지도했댔어요. 그때 김일성이는 모든 군수 생산에 대한 변실 자료, 그 똑똑한 그 상황을 체크한다면 공탄을 했어요. 이제는 남조선 해방한다는 건 다 개꿈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총포탄 생산이 1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10%대로 뚝 떨어진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원료에 걸린 거예요. 원료가 있어야 생산하는데 이 모든 총포탄의 모든 생산의 주 원료가 전략적인 원료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북한에는 가용 가능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 전쟁 준비를 못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북한의 모든 그 고철이나 같은 그 포요 뭐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아니 그 자력갱생 간거부터 전이민족 수매 사업을 벌려서 파고초를 주워다가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만든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청년호, 소년호, 료맹호, 땡코 이거 모두 매탕 해먹은 파고철로 재생한 것들이에요. 포 한두 발 쏘면 포신이 휘어질걸? 끊어지고 이건 교체를 못해요. 순환적으로. 용이에요. 산업 역량이. 기술이 면에서나 예비 면에서나 영예예요. 나는 그 분야에서 17년 정책 담당 기자를 하고 한 중요한 곳들만 봤댔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핵물질 공장에 현지 시탈 나갔다 어디 나갔다 하면 북한은 가장 낙후하군 현대적인 산업 수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서 북한의 모든 진짜 공장에 갔다면 그 분위기만 봐도 이건 가동되는 공장이구나. 이거는 세트장이로구나. 즉시 알아차려요. 거기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갔다 온 공장들 다 세트장이에요. 거기 어디 사람의 냄새, 기름의 냄새, 땀 냄새가 전혀 느끼질 않아요. 사진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전이끼리 돌아다녀요. 엉뚱한 걸 싸놓고. 그래서 현실에 있었던 사람하고 현실이 없이 사진으로만 특히 선전대국들, 독재국가는 선전에 목을 매요. 자꾸 국민을 속이고 센 척하기 위해서 자기네의 범죄적 야망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선전물로 나온 그 자료를 북한을 보지 않고 본 사람하고의 답이 완전히 달라요. 난 거기서 크고 작은 군수공장 이렇게 저렇게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공장인가 돌아가지 않는 공장인가 즉시 알아요. 북한은 전쟁 능력, 전쟁은 그 나라의 산업 수준에 산업 역량에 딱 달려있어요. 30년째 식량 배급제도 복귀 못한 나라예요. 북한 체제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체제인가 내려갈 체제인가는 딱
딱 세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건 북한 김일성 적석이 스스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인 우월성이고 기틀이고 전체라고 한 세 가지 우월성이에요. 그 첫째가 식량 배급 제도예요.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우리가 6.25 때 큰 낙동강까지 진격에 나갔다 유색 영양을 보존하면서 깨끗이 후퇴해서 들어왔다가 재정비하고 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농사가 잘 돼서 후퇴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부터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쌀떡을 쌀이 있어서 그걸 밥 지어 먹으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후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 타고. 식량이자 전쟁이라 그랬어요. 식량이자 전투력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전쟁 준비의 1순위가 식량이에요. 국민 30년째 밥도 못 먹이고 식량 배급제를 복귀 못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전쟁해요? 2대 요소예요. 식량, 무기. 인간을 빼고는. 그리고 북한은요. 안동알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북한산 사진기 들어봤어요? 북한산은 현미경도 못 만들어요. 이 광학 연마 기술이고 뭐고 이거 너무 낙후해서 50년대 수준에 다 있어요. 북한의 어느 분야든 재기 있고 경쟁력을 갖춘 벤처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역동성 있는 첨단에 근접하는 세계 트렌드를 놓고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땅 파는 거하고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사람 밀려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공장은 지어놓고 세트장 만든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도탕하고는 그대로 세워놔요. 그게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패턴이에요. 계속 우물우양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재정과 노동력을 파괴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 시스템. 그게 북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김일성 적석의 야망 때문에 그래요.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인민생활도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유지 용과를 위해서 전속해야 하며 거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적석은 망고절세의 수령이라 그래요.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적석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라고 딱 돼 있어요. 북한 정권 김일성 적석의 국가 이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그 제도적 무기라고 딱 그래요. 북한군 온리 김일성 적석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경결히 옹호 보유하고 수령의 위협을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이 북한군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북한의 모든 법 규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전체 북한 인민은 수령의 운동으로 살아가는 아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제하는 게 김일성, 족석, 김정은 3대까지 와서 저러고 있어요. 그 기준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 무슨 이제 본태화해야 된다 그래요. 습격화, 체질화, 수령의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살 권리도 죽을 권리가 없는 게 북한 주민들이 아주 수령 받드는 충성이 본태라고 딱 그래요.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지. 북한 경제는 수령의 밥그릇이에요. 모든 북한 경제에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첫째, 당경제. 당경제는 군 뽑는 경제예요. 즉 수령의 비자금을 만드는 경제. 국제시장에 나와서 우물은 양을 얻든 밀배를 하든 보따리 장사를 하든 달러만 벌 수 있는 것만 생산하는 게 당경제예요. 그 다음에 군수경제가 두 번째예요. 이건 전쟁 준비예요. 군수경제의 첫 번째 미션도 무기 밀매를 통한 군자금 수령의 혁명기업 수행을 위한 군자금 벌어들이는 거예요. 인민경제 즉 인간경제는 당경제, 군수경제를 보장하는 깃다리예요. 인민경제의 모든 기술력, 그 다음에 수단의 말하자면 모든 기계 수단들, 모든 그 자원들, 꼴짝, 생산 라인은 다 당경제하고 군수경제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경제는 개시나마나한 경제예요. 북한의 주민들은요, 손바늘도 대물림하겠어요. 북한의 한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온 손바늘도 규격과 연마도가 다 달라요. 어떤 물건도, 어떤 상품도 규격화, 표준화, 안정화, 양산화 할 수 없는 게 북한 경제예요. 세상에 북한산 상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불죽술, 고려 인삼술 외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아침까지 북한이에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군사력은 논할 게 없다니까. 군대라는 거는요, 그 여름철에 그 계속 훈련을 안 하고 어떤 실전을 안 하면 여름철에 굴뚝이나 같은 존재예요. 군대는 국가가 전적으로 매겨 살려야 하는 집단이에요. 국가가 보장 못하니까 산업 역량이 안 되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군복 입고 보수를 안 주는 노동력이나 같아요. 북한 군대는. 어찌 보면 현대판 포로지요. 김정은은 군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굶는 사람, 늘 배 줄인 사람의 첫째 본능이 뭔지 알아요? 뛰어나와서 먹을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북한군이요. 1990년대부터 북한이 공개 안 했을 뿐이지 전국의 모든 부대들의 탈영병이 넘쳐나서 그 소속 부대 군관들의 의무가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어느 열차에 가봐도 좀 온전히 있고 병사 하나 달고 움직이누나 하는 군관 보고 어딜 가오? 우리 부대 탈영병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답변이었어요. 난 그때 현지에 있었거든요. 탈영병이 많다는 거 그럴 바에는 아예 병영에서 탈영 사춘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울타리는 없고 그런 공사장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먹일 수가 없고 실탄 훈련도 못하고 그 유생역량 강영실 군대, 영실 군대 북한군 타이틀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머예요. 북한의 전체 군인들도 즐겨 사용하는 유머예요. 영실군, 영양실조 군대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강영실 군대가 돼버렸어요. 강한 영양실조 군대.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오창성이라고 기순병사 있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모든 안팎의 모든 걸 볼 때 자유색이 정상 국가의 군대라면 얼마나 놀라운 그 일들이 많았어요. 공개는 안 됐지만 먹을 것 같지도 않은 거 사람 먹을 게 도대체 현대 음식으로는 도무지 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걸 잔뜩 먹여서 전체 군대가 그래서 배 안에 해충을 디글디글 차고 다니는 게 북한군이에요. 북한군의 모든 작태, 건설장 작태라든 건 둘째치고 찍어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북한 내부에서 비공개적으로 찍혀 나오는 모든 사진들 보면 북한군의 10명이 들판에 있다 하면 8명이 앉아 있어요. 한두 명은 서서 사방을 잘 살펴요. 자꾸 앉는다는 거는요, 정신적으로는 자존이 낮다는 뜻이고 육체적으로는 기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체 북한 주민이나 똑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단체로 이동할 때 이제부터 30분 동안 여기서 이제 다음 코스로 갈 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다 앉아요. 그리고 오직 지휘관, 지휘성원, 간부들만 서서 인원하고 앉아 있어요.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절반쯤 누워서 다 자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딸리고 자존이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그 냉전 시기, 그 이후에 냉전 시대를 분석했던 사람들이 말이 난 옳다고 봐요.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외형적 작태를 보면 어느 국가에 가보면 어느 거리에 가봐도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유세계에 나오면 어둠에 가봐도 앉아 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독재가 사람의 인성기를 그렇게 죽여놓고 육체적으로도 약화시킨 그 주범이라는 그 뜻이나 같아요. 북한 전체 주민 가다가 세워만 놓으면 무조건 앉아요. 무너지듯이. 앉아서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누워요. 절반쯤. 꿀잠을 자요. 이건 남북과 비교해 보세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관계없어요. 가기만 하면 서기만 하면 세워놓기만 하면 앉는 국민이 유생역량 상태로 놓고 볼 때도 전쟁 능력이 있다고 봐요? 없어요. 나는 원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핵을 포기하게 될까요? 이게 김일성 족속의 절대절명의 딜레마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핵을 들고 핵을 폐기하고 공식 사찰받고 다 하는 순간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 가능한 핵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사품을 들고 진짜 핵무기처럼 계속 공갈쳐 왔는데 독재 국가,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안팎으로 그거는 진짜 사용감이에요. 진짜 가용 가능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화할 수 있는 핵이 있었더라면 저것들은 그 핵을 들고 어떤 딜이라도 했을 거예요. 북한 핵무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핵 실험했다는 북한 선전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북한 핵이 진짜 핵이었다면, 진짜 가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핵이었다면, 그런 기술과 그 어떤 토대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장기간 육자회담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아요. 우리 진짜 있다, 이거다, 사찰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 체제 수호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오픈하는 것이나 같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달라. 보상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유세계가. 이게 내놓을 수 없는 비패 같은 걸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사품. 그러나 이게 더 나빠요. 가짜를 두고 저렇게 10년째 협박질하고 갈취하려고 하는 것. 지인을 빼면서, 지가 빼는 건 별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국들은 무슨 죄예요? 북한에 똑똑한 사찰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개발도 오다시피 그 근방에 가서 한번 사진 찍고 온 게 다예요. 그래서 내놓지 않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 국가는 진짜가 없어요. 독재 시스템 외에는. 이렇게는 생각 안 돼요? 그러나 가짜 들고 그 프로젝트를 놓지 못하고 끝없이 추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있던 없던 그거 들고 핵 법제하여 모여 떠들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주변 정세를, 유관국들을 계속 협박질하고. 근데 요새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지금 북한이 아무리 핵 법제하여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뭐야 그래 하고 그거를 아주 일촉즉발의 정세위기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너 또 노래 부르기 시작했구나. 이젠 내성이 생긴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있다고 까보는 거. 그건 그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놓지 않는다. 놓을 수가 없다는 것. 가짜 핵을 들고 있었다가 그거 어찌어찌 사찰받아서 그걸 두고 30년째 노래 부르고 주변 국가를 협박했다면 이거 견디겠어? 정상적인 각오를 가진 사람한테 이게 통해요?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진짜 가용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정말 위험한 그런 핵 들고 있었다. 핵을 개발했다 하면 북한은요, 뭔 미국이나 한국에 의해서 북한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서 1차 타격 딱 받게 돼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의 국제적, 대외적 이해관계를 볼 때 극동지역에서 김정은이가 진짜 가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뒤통수에 칼 꽂는 격이 돼요. 대한민국이 그걸 용서해요? 일본이 용서해요? 미국이 용서해요? 한반도 일본에 주와 미국 군대가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인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국가의 모든 교류의 중심이 서쪽에 가 있는데 동쪽이 문제가 돼요. 국력을 가랭이가 찢어지게 분산시켜야 돼요. 공산중국은 북중국경이 잔등이나 같아요. 다 남쪽에, 남태평양 쪽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북한 따위가 진짜 핵 들고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험을 조성하고 일본, 한미일 이 모든 게 여기에 제거 액션을 취한다면 국력을 분산할 수도 없어요. 냉전 시대하고 달라요. 60년대하고는 진짜 있다면 진짜예요. 러시아나 중국이 용서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손잡고 저걸 빨리 없애버려요. 허풍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을 일단 넘겨준 적이 없어요. 소련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러시아하고 구소련하고 공동 연구했다고 해도 넘겨준 적이 없어요. 1990년대 제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 기술자들이 나와 있다가 다 철수에 들어갔거든요. 와서 휴양 생활 몇 년씩 하던 소련 핵 과학자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쁜 놈들 반만 충내고 갔다 그랬어요. 도와준 건 한 개도 없다고. 이건 우리 부모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찰 받겠다고 해놓고도 안 받은 놈들이 그거예요. 칼라미 전술 쓰면서. 얘들은 거짓 드러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핵대국, 핵보유국, 미사일 보유국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우리 인민이 마음 놓고 허리 배를 튕기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300만 이상을 굶겨 죽이고 북한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 전체 주민이 절대 다수 주민이 저반 석죽도 못하게 만든 이 근원이 바로 핵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파고를 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 인민들에게 세뇌를 했는데 가짜를 들고 그렇게 했다면 의미기하고 멍매한 북한 주민 사회라도 이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놈이 끝까지 핵사찰 안 받고 뭐 저 핵 가지고 저 이젠 딜도 못해요. 가짜를 다 우려먹었어요. 딜을 못하니까 숨기고 있던 걸 이제는 핵 법제하여 뭐요 전술 핵이요 뭐 다각화 다종화 계속 그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놀랄 국민이 없어요. 북한 밖에는. 경내 밖에서는. 나는 그 분야 출신 기자예요. 제 발로 길 들어갔어요 지금. 김정일이가 돼지는 날까지 핵 법제하여 뭐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정말 최후의 딜할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나름 자고 있자고 했댔는데 이 애송이는 다 털어먹었어요. 이제 후세인처럼 생화학무기 들고 떠들어가다가 줘 맞은 후세인 꼴이 딱 되게 돼 있어요. 후세인 이라크가 왜 빨리 정리됐는가? 석유 산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하 자원이 하나도 전략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북미 정부 간 회담 90년대 초, 그 다음에 육자회담 3년 6개월인가 걸렸을 거예요. 최장 마라톤 회담이에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남북 정상회담의 그 모든 그 종자에는 드러내지 내든 오픈을 시키지 않았건 간에 거기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암암리에 다 들어가 있은 거예요. 이 모든 데서 김일성 족성이 늘 유강국들과 대한민국에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수지가 맞으면 사찰 받을게 이거였던 거예요. 죄짜면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냄새를 계속 피운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것도 수지가 가짜라는 거 알면 핵 개발 능력, 핵무기 가용 가능한 핵 보유 능력이 없다는 거 하면 그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가짜 들고 풍을 쳤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핵사찰 하나 받는 걸 가지고 북한 김일성 족속 존재하면 핵사찰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받겠다는 것 전제하에 북미 정부 간 회담, 육자회담이 다 있은 거예요. 수지가 맞으면 받겠다는 식으로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이게 국제사회가 위험도를 느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 가지고 손에 들고 있지 못하다. 그걸 보유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깐죽거린 거예요. 흑진각진하면서. 마지막에 그거 안 통하니까 지금 법제화 한다니요. 문서만 있어요. 뭐 우린 뭘로 볼 것도 없어요.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위성만 봐도 알잖아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거.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 협박질하다가 정리된 체제가 더 많아요. 국가가. 그 사람 신경 나거든요. 마음 놓지도 못하게 하고 긴장을 풀게도 못하게 하고 주변국들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어놔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예요. 전범에 가까운, 내 국제범죄에 가까운 전범의 하나가 바로 공갈 치는 것도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